제가 1959년에 났으니까 나의 한국 현대사는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죠. 어두운 면도 있었고 동시에 좀 대견한 것, 또 조금은 자랑스러워해도 좋을 만한 것. 그래서 특별히 위대한 역사도 아니지만 특별히 비참하거나 부끄러운 역사도 아니다. 지난 55년의 역사에서 있었던 많은 나쁜 것들이 그대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진짜 운이 좋아서 앞으로 30년 후에 나의 한국 현대사 85년의 기록까지 남길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운 좋고 행복한 사람일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유시민 선생님의 나의 한국 현대사 책거리 진행을 맡게 된 돌베개 출판사의 김세곤입니다. 먼저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업부에서 데이터를 조사해보니까 9월 24일부터 열흘 동안에 예판으로 7,000부가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판 도서 구매하신 분들 중에 100분께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10대1의 경쟁률. 인터넷 서점에 따라서는 1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이 자리에 출판사로 수많은 청탁 전화가 옵니다. 그렇지만 출판사는 이번만큼은 그런 수많은 요청과 요약을 뿌리치고 정직하게 추첨을 통해서 뽑았습니다. 그런 만큼 유시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이 당첨의 기쁨이 배가 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책거리 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책거리는 강연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만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상방의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선생님께서 책 출간과 관련한 소회와 이 책의 단기 메시지를 대략 30-40분 정도 말씀해 주실 거고요. 그 나머지 시간은, 나머지 1시간 정도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선생님께서 말씀이 끝난 후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책에 대해서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궁금한 부분들을 바로 가감 없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편하게 이 자리를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장관이라는 호칭보다 작가라는 호칭이 더 어울리시는 유시민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까 저 입구에 쪽에 보니까 태국에서 오신 분 인사를 하시던데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오늘 이 시간이 KTX 값이나 요금이나 빠질지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일단 커피 한 잔을 떨어뜨렸으니까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 좀 해보고요.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고 이제 이 책 나오고 나서 최초 독자들 중에 아까 7대1 그랬는데 7대1이 아니라 70대1, 7,000명 중에 몇 명이니까 70대1. 돌베개가 인문 출판사라 숫자에 좀 오늘 책에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요. 책 출간과 관련된 뒷얘기, 오늘 책거리 하는 자리니까 뒷이야기나 책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것들 이런 말씀 조금만 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제가 오늘 사실 홈페이지에 초세본의 오탈자와 잘못 기술된 부분을 일람표를 만들어서 제가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거를 제 트위터에 이제 링크를 걸어서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또 출판사에서는 또 하자가 있는 제품이 나갔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착불로 이렇게 출판사로 책을 보내주시면 새로 고쳐서 찍은 걸로 다시 보내드리겠다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사인하고 도장. 예,
낙관 찍은 것까지 다 새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그 제가 올린 글 보고 그대로 고쳐서 가지고 계셔도 나름 또 괜찮거든요. 하나 있는 제품을 출시해서 다 제 책임이니까 글 쓴 사람으로서 독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좀 드립니다. 되게 이제 틀린 부분을 보니까 이게 사람이 확실히 이 기억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 그런 게 이 책을 작업한 과정이 어땠냐면 처음에 이제 재작년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에 돌비계 출판사의 사장님께서 현대사 책이 필요한 것 같다. 한번 작업을 해보면 어떠냐. 그래서 아유 난 못해요. 이제 머리 아픈 책 그만 쓸래요. 이제 나도 뭐 음식 이야기 뭐 이런 거 여행 이야기 이런 거 나도 할래요. 이제 머리 쥐어짜는 책은 좀 그만 쓸랍니다. 그랬더니 또 조금 지나고 나더니 또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그 현대사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살아왔던 시간을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 생각 이런 걸 함께 엮어서 현대사라기보다는 현재사 그런 거를 쓰면 어떻게 했느냐. 저도 좀 귀가 솔깃해서 그거는 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집에 가서 결제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데 저런데 이런 책 어떠냐고 그러시는데 제 아내가 그거 재밌겠다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재밌겠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어서 집에 물어봤더니 재밌겠다고 해서 제가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작업이 처음에는 이제 참고 자료들을 쭉 구해서 그 자료부터 읽기 시작했죠. 그런데 한 달 넘게 자료를 읽는데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또 다른 자료를 봐야 되더라고요. 자료를 읽어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이 변출지라 그러나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표시를 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막 붙여진 책만 이렇게 쌓이고 진도 하나가 안 나가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서는 이게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작업 순서를 어떻게 했냐면 그냥 아무 자료도 안 보고 앉아서 그냥 쓰는 거예요. 1959년에 내가 태어났다.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그냥 1959년부터 2014년까지 썼어요. 쭉. 아무런 자료도 보지 않고 그냥 썼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초고를 만들어 놓고 내가 써놓긴 썼는데 이게 다 맞는 거야? 이게 우선 사실관계에 맞는 거고 이게 내가 이 사건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지금 정보를 알고 있는 거야 뭐야 이제 그걸 점검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쓴 내용 중에 이건 확인해 봐야 되겠다 싶은 것들을 쭉 뽑아서 그 내용들이 나와 있을 법한 그 책들을 국회 도서관에서 다 목록을 뒤져가지고 몇십 권씩 한꺼번에 배출을 해서 확인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내용도 보충을 하고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또 좀 바로잡고 근데 확실히 안다고 생각한 건 안 찾아본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예컨대 오늘 제가 이제 공개한 것 중에 6.25 전쟁 영웅 유천엽 장군 그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굉장히 예우를 다해서 모시는 분이세요. 이제 그 책 내용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남도당 관련으로 숙군 작업에 걸려 들어갔을 때 그 구해준 분이 백선엽 장군이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우를 다해서 흑진이 대하는 게 인간적 도리에 맞는 거죠. 근데 저는 백선엽 장군이 일본군 출신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옛날에 읽은 책에 그렇게 읽은 걸로 기억을 해서. 이런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별로 찾아볼 필요도 못 느끼고 넘어갔는데 어떤 독자분이 메일을 보내셔서 일본군 출신이 아니고 만주군 장교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만주군이에요. 그런 것들이 제가 확실히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들이 몇 개 오류가 났고요. 지금 2014년이니까 연도를 쓸 때 2021까지는 자동으로 가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 타이핑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IMF 대출금을 완전 상환한 게 2001년도인데 그걸 2011년으로 쓴 거죠. 이게 연도를 쓰면서. 그건 진짜 오타예요. 그런 오타들도 몇 군데
있었고요. 결정적인 거는 1964년부터 65년까지 2년간 벌어졌던 한일협정 반대 투쟁. 예, 그게 이제 64년도 사건을 기술한 부분하고 65년도 사건을 기술한 부분, 그 2년 동안 이어진 싸움이기 때문에, 그 나중에 이제 제가 촉구를 써나 보니까, 원고 분량이 거의 한 1800매, 1900매 이렇게 돼서, 한 분량을 한 500매 정도, 400, 500매 줄였어야 됐어요. 너무 양이 많아서. 왜냐하면 생각나는 대로 썼고, 그 다음에 자료를 찾아가면서 계속 보충하다 보니까 초고 분량이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막 드러낼 부분들을 막 드러내고 압축할 부분을 압축을 하는 과정에서 64년도 사건을 기술한 부분하고 65년도 사건을 기술한 부분을 압축하면서 이게 문장들이 커서 옮겨서 이렇게 작업을 하니까 제대로 안 섞인 거예요, 압축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인지 못한 거죠. 그렇게 잘못 정리해놓고 인지 못하고 넘어갔고, 죄송한 말씀인데 편집부에서도 그 현대사 연표를 옆에 펴놓고 다 확인을 하느라고 했는데도 아무도 인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책 나가자마자 최초 예약 구매를 하신 분이 곧바로 그걸 읽어보고 그거를 정리해서 저한테 메일을 주셨어요. 그 제가 그걸 받는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예, 그래갖고 인쇄에 걸어놨던 걸 출판을 중단을 시키고 그 부분을 지금 바로잡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게 될 책은 그 부분까지 다 바로잡혀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지적을 못 받아서 그렇지 또 오류가 더 있을지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리콜을 해드리니까 선불로 보내주시면 원하시는 분은 꼭 이제 새 걸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역사학자였으면 되게 비판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역사 전공자도 아니고 나이롱으로 해석책을 쓰는 사람이니까 좀 독자들께서 너 그렇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아마추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봐주시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좀 부끄럽고요. 죄송합니다. 그 말씀 제일 먼저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책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책을 쓰면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정치를 한 10년 정도 전에 했기 때문에 정치를 할 때는 늘 고객을 의식하게 되잖아요. 정치는 세일즈하고 거의 비슷해가지고요. 세일즈맨들이 늘 고객을 의식해야 되는 것처럼 정치는 유권자를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다수의 유권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그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글을 쓰고 말을 하던 습관이 되었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한 11년 정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번에 글을 쓰면서도 자꾸 그런 자기검열 같은 것들이 작동을 하는 것 같아서 사실 근데 글 쓰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니까 꼭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뭐 99%가 그거 아니라 그래도 내가 진짜 이거는 맞다, 옳다고 확신하는 경우에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고를 정리를 해놓고 저한테도 굉장히 좀 괜찮은 경험을 일단 써놓고 그리고 자료를 찾아가면서 그걸 고치는 과정에서 내가 몰랐던 게 꽤 많이 있었구나 또는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이 많구나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저는 이제 독자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시면서 사실 이건 내가 알고 있던 사건인데 그 사건의 이면에 좀 다른 것들도 있었네 아니면 이것까지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은 수정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어 이런 느낌을 책을 읽으시면서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좀 가지게 됐어요. 근데 여러 대목에서 제가 대학 1학년 때 이제 학회 학행서클을 가입해서 거기서 커리큘럼 선배들이 해주는 걸 가지고 역사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산업화는
이른바 내포적 공업화,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이 자급자족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자주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산업화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과 그렇게 하기 어렵고 그냥 돈 구워오고 외국에서 빌려오고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또 빚 갚고 뭐 이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옛날에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빨리 하고 싶어서 그냥 빨리 산업화를 하고 성과를 내고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이렇게 대통령을 오래 하고 싶어서 성과를 빨리 내기 위해서 이제 외채를 빌려오고 수출 주도형의 해외 의존적인 경제를 만들었다. 저 대학 1학년 때 사실 그렇게 제가 읽은 책에서 되게 봤고요. 또 그렇게 선배들한테 들었고 또 그렇게 평가하는 책들을 주로 읽으면서 제가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번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4차에 걸쳐서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이루어졌던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을 했거나 무슨 경제부처의 장관을 했거나 이랬던 분들이 남긴 비방록, 그 당시 한국 경제성장, 경제발전 과정을 정리한 자료들을 여러 권을 좀 보게 됐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도 처음부터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죠. 그 이야기가 이번 책에 보면 화폐개혁, 리노미네이션이라고 해서 환 단위로 되어 있던 화폐를 원으로 100대 1로 바꿀 때 그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미국 대사관도 모르게 영국에 비밀 부대를 보내가지고 신권을 인쇄한 다음에 배로 싣고 들어가가지고 밤 10시에 전격 선포를 하고 결국 일정액만 신권으로 교환해주고 나머지를 전부 금융계좌에 묶어버렸죠. 근데 그 사실은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 화폐개혁을 했다는 사실. 근데 그 화폐개혁과 이 수출주도형의 대외의존적 그런 산업화 이것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일들을 겪었던 경제관료들이 기록해놓은 걸 보니까 그거를 한 이유가 국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화교들의 자본을 포함해서 지하경제로 묶여있는 자본을 양성화해서 그 돈을 가지고 산업화를 해보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미국 정부가 전혀 모르게 비밀작전에서 그걸 했더라고요. 물론 그거 실패했죠. 책에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만 실패했어요. 실패했지만 그 리노미네이션의 기본 동기가 뭐였냐 할 때 여러 가지 동기가 있었지만 주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그거였다면 그러면 이 선택은 박정희 대통령이 임의적으로 한 선택이라기보다는 불가피하게 그와 같은 식의 자본 조달 방식을 썼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와 혁명과 나라는 책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 그게 1963년 11월 대통령 선거에 박정희 장군이 이제 예편해가지고 출마하기 직전에 그 참모들이 만들어가지고 박정희 후보 이름으로 낸 책이에요. 국가와 혁명과 나. 그 책 들어보셨어요? 그 책에 보면 그 당시에 한국의 이 경제 문제, 대미 예속, 대미 종속, 미국 인형 농산물 도입으로 인한 농가 경제의 몰락, 미국 시설 원조 중에서 공업화에 필요한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다는 것 등등을 포함해서 이른바 민족적 민주주의라고 이름을 지었던 그 5.16 쿠데타 핵심 세력들의 경제 문제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잘 드러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문제의식이 이랬단 말이야. 정말 건전한 문제의식이었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저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종합해 볼 때 이제 수출 주도형 또 대외 의존형의 자본 조달 방식으로 산업화를 한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각종의 특혜와 인허가 투자 자금의 배분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재벌 체제를 만들어낸 것 이런 것들이 계획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런
판단을 제가 내리게 됐죠. 이게 저희 판단이 조금 변한 부분이에요. 그전에는 저도 책을 편식했고 역사 자료나 이런 것들을 한쪽만 봤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팟캐스트 방송에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박하게 평가했잖아. 제가 그 말을 했더니 동아일보에서 진지하게 그 말을 보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트위터에 돌려친 건데 그것도 못 알아듣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농반진반 비슷하게 얘기를 했지만 순전 농담은 아니었어요. 반쯤은 진지한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중권 선생님 보고 귀하가 쓴 미무대에 침을 뱉으마 이거 보면 진짜 야박하게 했잖아. 아니 나야 뭐 글만 썼지 왜 그래요. 뭐 진짜 박하게 한 거는 50 사람들이 탄압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넘어갔던 건데요. 그날 제가 농반진반 비슷하게 갔지만 그게 사실은 진짜 그냥 순전한 농담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진보 성향의 지식인들의 우리 현대사에 대한 평가가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충분히 사실들을 검토하지 않은 면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점이 제가 이제 예를 들은 게 그거고 여러 대목에서 사실은 우리 현대사 인식 1959년 이후만 다뤘다고 했지만 사실은 전쟁 얘기도 조금 나오고 이승만 정부 시기 해방정부에 대한 얘기도 조금 나오죠. 그러니까 넓게 보면 이제 해방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룬 거라고 볼 수 있고 좁게 보면 1959년부터 다룬 거지만 되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제 생각이 약간씩 글을 쓰고 초고를 쓰고 자료를 검토하고 그 자료를 반영해서 원고를 고치는 이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이 저로서는 꽤 흥미로웠고요. 예, 흥미로웠습니다. 흥미로웠고 우리 반성해야 돼. 제가 팟캐스트에서 그랬는데 자성은 항상 필요하죠. 우리가 5.16 쿠데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평가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달리 볼 수 있는 사실들을 다 무시하면서까지 야박하게 이렇게 평할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너무 그렇게 하니까 그 시대를 살아왔던 어르신들이 좀 화를 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글 쓴 사람으로서 좀 느꼈던 생각과 정서의 변화였고요. 여러분들도 이걸 읽으시면서 약간 그런 느낌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책이 나가자마자 이렇게 이메일을 참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처럼 예약 구매를 했다가 이제 기다렸다가 지난 주말에 책을 받자마자 바로 읽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메일을 이렇게 벌써 꽤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 이제 어떤 분은 저희가 학생 때 그러니까 2000년 넘어서요. 2000년 넘어서 민주노동당이 막 국민들한테 처음으로 인정을 받아서 막 이렇게 할 때인데 그때 이제 민주노동당 당원이었는데 대학생 때 선배들이 참 훌륭한 선배들이고 옳은 일을 위해서 좀 탄압도 많이 받고 고생도 많이 한 훌륭한 선배들인데 가끔씩 되게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더라. 그러니까 무슨 선거가 있으면 문자 보내서 몇 번 찍으라 이렇게 지령이 오고 그런 거에 너무 놀라서 자기가 이제 그 활동을 그만뒀었다 그런 얘기를 어떤 분이 해오셨어요. 저는 성찰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이 트위터에 그 한 줄을 또 올려놨던데 이인재 씨 지금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에 나와 계신데 그분을 볼 때마다 저는 감사의 마음을 느낍니다. 이렇게 쓴한 대목이 있는데 그걸 트위터에 어떤 분이 또 한 줄 올려놨었더라고요.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1997년에 정권교체는 어려웠을 거다. 물론 정권교체 쉽게 들어 나오신 건 아니고 자기가 되려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 역사에서 보면 선한 의도를 가져야만 선한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울러서 뒤집어서 말하면 선한 의도를 가지고 뭘 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의도에 부합하는 선한 결과를 내는 것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 진보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가 욕망과 충동에 지배를 받는 어느 정도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념, 이상 이런 것들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 훌륭한 이상과 이념만큼 훌륭하게 우리가 실제로 살기는 어렵잖아요. 다 그렇게 살기 쉬우면 전부 다 예수님, 부처님 되지. 세상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도를 가지고 도적질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큰 도를 어떤 분이 펴면 그 큰 도를 가지고 큰 도적질을 하고요. 그 작은 도를 펴면 작은 도를 가지고 작은 도적질을 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노자나 장자는 도를 안 폈잖아요. 도를 펴면 그렇게 된다고 해서 혼자 깨우치고 말았다고. 그 이야기는 우리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념이나 이상이 아주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 훌륭한 이념과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그것과 똑같이 훌륭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이상을 가지고도 훌륭하지 못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렇게 본다면 보수든 진보든 다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제가 이제 진보 진영 또는 뭐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민주화 세력에 대해서도 조금은 성찰적인 이야기를 하는 대목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조심조심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눈치를 못 채실 수도 있는데요. 곳곳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때로 약간 냉소적으로 이렇게 비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냥 냉소를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그 안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 자신의 삶과 제가 겪었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이렇게 부족했다고 느껴서 그렇게 쓴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쓴 저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독자 여러분들께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이제 마무리 삼아 한 가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서문에 써놓지는 않았는데 이제 제 처가 모니터링을 했어요. 원고를 최종 원고가 아니고 중간 단계 원고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쭉쭉 끌어서 왔더라고요. 여기저기 이거 빼세요, 이거 빼, 이거 없애요, 삭제 이렇게 막 많이 왔어요. 그게 어떤 대목들인가 봤더니 이제 이 책 곳곳에 짧게 저희 경험들이 나오는데 뭐 북한 조선노동당 당원하고 접촉한 얘기도 나와요, 그죠? 나오고 뭐 5.18 전야에 1980년 5월 15일 날 서울역 집회에서 막 이 자리에서 투쟁합시다 연설했던 그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살아남았는데 그거 말고도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 꽤 있었는데 이제 그거 빼라고 온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지적을 한 데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걸 다 빼라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적한 부분은 자기 자랑처럼 비칠 가능성이 있는 대목들이라고. 그래서 그것만 다 자기가 지적을 했대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20대 중반에 김수환 추기경님하고 청년 간담회를 했던 에피소드도 있었고요. 그 에피소드는 대중 대통령이 도입한 국민 기초생활보장제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 제도인지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일화를 써놨던 건데 이걸 왜 빼야 돼 그랬더니 자기가 20대 때 추기경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대목들을 무척 많이 뺐습니다. 대놓고 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네. 안 그러면 다른 데 분량을 줄여야 되는데 그런 거를 다 뺐기 때문에 분량을 줄이는 데 무척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역사는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 굉장히 사실과 다른 인식을 할 수 있다. 근데 서울역 집회에서 유아무개는 매파,
시마무개는 비둘기파, 유아무개가 끝까지 투쟁하려고 했는데 시마무개가 철수를 했다. 이런 얘기가 널리 퍼져 있잖아요. 근데 물론 시마무개가 철수 결정을 한 건 맞아요. 학생회장들이 혼자 한 건 아니고 모여서 회의를 해서 했다는데, 제가 그 책에 써놨지만 저는 야 우린 다 죽었다 그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죠. 여기 군인들 들어오면 우린 다 죽는 거야. 그런데 저는 3학년이니까 그리고 공부도 좀 했고 우리가 또 데모를 조직한 책임자니까 죽어도 별로 할 말이 없는데, 근데 거기 1학년들이 줄 쫙 서갖고 학교에서 걸어와가지고 거기 앉아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지금 제 아내도 거기, 제 처도 거기 그렇게 앉아있었고요. 제 여동생도 앉아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때 제일 눈에 밟혔던 게 1학년들이었어요. 입학한 지 3달도 안 됐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선배들이 바벨로 쫙 줄 세워가지고 피켓 들고 나오니까 전부 따라와서 거기 줄 지어서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학교 애들만 그런 게 아니고 후배들만 그런 게 아니고 무슨 여대를 포함해서 뭐 이화여대, 숙명여대 할 것 없이 다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그때 진짜 무섭더라고요. 여기 이제 잠실 운동장 쪽에 탱크가 결집을 했고, 효창운동장은 서울역에서 얼마 안 돼요. 거기도 군병력이 무장하고 결집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들을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속으로 너무 무섭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때 책에 써놓은 것처럼 선배들이 제 지도선이라고 말하는 조직의 선배들이 와서 이런 취지로 연설을 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할 수 없이 제가 버스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오늘 밤에 이 자리를 지키면서 뭐 해야 됩니다 이런 연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파냐? 매파 아니었거든요. 진짜 무서웠어요. 근데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저는 투쟁을 주장했고, 뭐 시마무개는 해산을 주장한 것처럼 이렇게 비치는 거는, 그거는 제가 정말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진실과 다른 인식이 널리 계속 퍼져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읽는 거거든요. 제가 개인으로서는 이번 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좀 됐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박정희 시대에 대한 분량이 많은 거는 이제 그분은 18년 동안이나 대통령을 하셨기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을 하신 것보다 거의 2배나 길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많을 수밖에 없었고요. 좋든 싫든 오늘의 대한민국은 일정 부분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나라예요. 좋든 싫든 그런 점이 또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시대의 여러 일들에 대한 게 늘어났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제가 각주에도 적어놓긴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균형 있는 역사인식을 시민들이 가지기 위해서는 책을 골고루 읽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쪽 진보 쪽의 역사서 또 뭐 국민들이 많이 읽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보수 쪽의 산업화 세력, 보수 쪽의 역사서도 시민들이 많이 읽을수록 저는 좋다고 봐요. 근데 서점에서 팔리는 책은 대부분 진보 성향 필자들이 쓴 것만 많이 팔리고 보수 쪽은 안 팔리잖아요. 제가 이번에 인용한 책 중에 삼천리 금수강산, 민둥산에서 금수강산으로라는 책이 있는데 되게 재밌는 책이에요. 그 책의 공동필자가 2분인데 박정희 대통령을 엄청 존경하는 분들이세요. 그 책 자체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고 잘 쓴 책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럴까 싶어서 산림청에서 나온 자료를 또 비교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잘 정리한 책이더라고요. 근데 그 책이 무척 감동적인 얘기도 많고 한데 잘 안 팔려요. 이 자리를 빌어서 혹시라도 이제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이 지금 저기 시민광장에서 찍고 있으니까 혹시 보시면 역사서 기술 방법의 혁신을 한번 해보시면 어떠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민둥산에서 금수강산으로 그 책을 보면 각 장별로 참 잘 정리를 해놨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역사서를 쓰면
살인 녹화 계획은 어떤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선박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고 건의를 했고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이렇게 지시를 해서 예산에서 얼마가 편성이 되어서 어디를 얼마나 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고 모든 게 다 각하의 지시예요. 위대하신 연구자께서 어느 날 갑자기 메모로 쪽지를 어디에는 무슨 나무를 심고 이렇게 내려보낸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멀쩡히 재미있게 아주 잘 기술이 돼 있다가 각 장의 끝부분에 가면 그런 게 노상 나오고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메모 지시 스캔해서 거기다 붙여놓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꼭 북한 책 보는 것 같잖아요. 이북 책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설강울로 수류탄을 만드시고 가랑잎으로 나룻배를 지으시고 이런 식의 항일무용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게 독자들이 그 책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수 쪽에 이제 역사서를 쓰는 분들이 조갑제닷컴의 대표님을 포함해서 자기 입장에서 역사를 해석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고 그건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사실들을 기준하고 그걸 해석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국가 운영이나 이런 걸 관련해서 진행되는 일들에 맞게 그렇게 정보를 취합해서 관계를 맺어주고 해석하고 이렇게 한다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인식, 자기의 역사관, 우리 현대사에 대한 자기의 견해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대중적으로 전파할 수 있을 거다. 근데 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할까? 그 점이 되게 안타까웠어요. 경쟁이라는 것은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거거든요. 이 역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어떤 점에서는 아이디어 사이에 살아남기 경쟁 비슷한 거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면에서 본다면 그러면 치열하고 활발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설득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출판계가 좌파, 친북 좌파에 의해서 장악되었다. 이런 식으로만 말씀하시지 말고 그분들의 눈에 종북 좌파로 보이는 진보 성향의 필자들이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책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보수 농객, 보수 지식인들 쪽에서 좀 더 독자들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방법을, 테크닉을 더 향상하고 그리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필수 요소가 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셔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좀 더 읽을 만하고 흥미로운 지적 자극이 오는 그런 현대사를 좀 써주셨으면 하는 소망이 생겼어요. 뭐 교과서 이런 거 이상하게 만들어서 갖다 매기려고 하지 말고요. 교과서는 그건 학교에서 그냥 쓰는 거니까 그 권력을 이용해서 지식의 경쟁에서 권력을 이용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곤란해요. 그거는 정정당당하지 않거든요. 진짜 시장에서 원래 우파가 시장을 좋아하잖아요. 시장에서 시장 경쟁의 원리에 따라서 독자들과 누가 소통을 잘하냐 여기서 이기는 자가 출판시장을 장악하는 거다. 자기들이 장악 못했다고 해서 불평만 하지 말고 정말 노력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글 잘 쓰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좀 그런 각도에서 노력 좀 더 해줬으면 그러면 진보 진영 쪽에서도 자극을 받아서 또 좀 더 잘 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엉뚱한 희망도 좀 가지게 됐다. 소망도 가지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제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